3년간의 불륜 그리고 배신한 사람은 제 아내와 절친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의 한 중견기업 대표였던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회의, 똑같은 저녁 식사. 그게 행복인 줄 알았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밤 10시 아내에게서 다급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제발 빨리 와줘. 빗길을 달려가던 중 일어난 사고.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 찾아온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죠. 그들이 나눈 대화 속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라진 거액의 돈, 억울하게 감옥에 간 직원과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매일 밤 그들은 병실을 찾아왔고 저는 듣고 싶지 않은 진실들을 하나씩 알게 되었죠. 의료진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간호사가 제 곁에 다가왔어요. 환자분, 혹시 제 말 들으실 수 있나요? 침묵 속에 갇혀있던 저에게 그녀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시작되었죠. 지금부터 모든 것을 잃고 침대에 갇혔지만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찌르는 것 같았어요. 눈꺼풀을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숨을 쉬고 싶었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있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시큐어테크의 대표 박태훈이었어요. 정부 차세대 보안 프로젝트를 막 수주한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였죠. 그런데 지금은 침대에 누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의식이 너무나 또렷하다는 거였어요. 의료진들이 내 곁을 오가며 나눈 대화가 모두 들렸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라고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죠. 소리치고 싶었어요. 나는 깨어있다고, 모든 걸 듣고 있다고. 하지만 눈꺼풀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건 서연의 문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현우와 유리가 남아서 같이 프로젝트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죠. 10시가 넘어가던 시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여보, 지금 한강대교 근처예요. 차가 고장났어요. 너무 무서워요. 빨리 와주세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목소리는 정말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장 서류를 집어던지고 차키를 집었어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대충 손을 흔들며 사무실을 나섰죠.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는 밤이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속도를 줄일 수 없었죠.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한강대교 진입로에 막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없는 트럭 한 대가 내 차를 향해 돌진해 왔어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피할 수 없었죠. 충격과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차가 난간을 들이받고 멈췄을 때 나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노숙자였어요. 그가 문을 억지로 열고 나를 끌어냈죠. 그 순간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노숙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니 정확히는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을 뜰 수도 말을 할 수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지할 수 있었죠. 처음엔 이 상태가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고, 다시 일어나서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의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죠.
그리고 서연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나는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됐습니다.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혁이 함께였죠. 내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준혁이요. 둘은 내가 듣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서연이 준혁의 팔을 잡으며 말했죠. 자신이 임신했다고, 준혁의 아이라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심박수 모니터는 변화가 없었죠. 내 감정과 신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었어요. 준혁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계획대로 잘 됐다고, 트럭 기사에게 약속한 돈을 주면 된다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한강대교로 나를 유인한 것도, 트럭이 돌진한 것도 모두 서연과 준혁이 꾸민 일이었죠. 10년을 함께한 아내가, 20년을 함께한 친구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회사는 잘 나가고 있었어요. 매출은 매년 2배씩 늘었고 직원들도 나를 신뢰했죠. 특히 유리와 현우는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유리는 숫자에 천재적이었어요. 복잡한 재무 구조도 한눈에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덕분에 우리 회사는 한 번도 자금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기술의 달인이었어요. 내가 상상하는 모든 보안 시스템을 현실로 만들어냈죠.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현우의 기술력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가족처럼 여겼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수익을 공평하게 나눴고 중요한 결정은 항상 함께 논의했죠. 직원들에게도 최고의 대우를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은 빠짐없이 챙겼고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죠.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물론 야근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사업이 커지면서 신경 써야 할 일도 늘어났죠. 하지만 그것도 모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놓친 신호가 있었을까? 서연이 불행했다는 신호를, 준혁이 나를 질투했다는 신호를 생각할수록 억울했어요.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이라니.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 믿었던 친구의 음모,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몸.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일까요? 35살. 한창 일할 나이에, 꿈을 펼칠 나이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은 살아 있었어요.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었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복수를 해야 했어요. 서연과 준혁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식물인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간은 많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었죠.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발걸음 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발걸음이었죠. 노숙자였어요.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곁에 서서 한참 동안 나를 내려다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저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너무 작은 목소리라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어요. 노숙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내게는 그마저도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온 힘을 다해 눈꺼풀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제발 단 1mm라도 움직여달라고 간절히 바랐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 깜짝할 정도로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노숙자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봤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내 다친 눈꺼풀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확신이요. 노숙자가 병실을 떠난 후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가 정말 내 눈꺼풀의 미세한 움직임을 봤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다는 것. 마치 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준혁과 함께 병실에 들어왔어요. 이번엔 또 다른 사람도 함께였죠. 목소리로 판단하건대 회계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듣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대화를 시작했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했죠. 서연은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들어온 아내의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죠. 회계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를 횡령범으로 만들 가짜 증거들이라고 했어요. 5년 동안의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마치 유리가 500억을 빼돌린 것처럼 꾸몄다는 거였죠. 500억이라니. 우리 회사 전체 자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 거액을 유리가 횡령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준혁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감사법인 직원 3명을 매수했다고 그들이 감사보고서에 도장을 찍으면 끝이라고 했죠. 증거는 완벽했고 유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유리는 우리 회사의 기둥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유리가 숫자로 현실성을 검토했죠. 때로는 내 무모한 계획을 막아주기도 했고요. 그런 유리를 범죄자로 만들려 한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도 처리해야 한다고요. 기술만 빼내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사고로 위장해서 없애자고 했죠. 현우까지, 창업 동지였던 현우까지 죽이려 한다니. 도대체 서연은 언제부터 이런 괴물이 된 걸까요?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달래듯 말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차근차근 진행하자고. 일단 태훈이 죽은 걸로 처리하고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천천히 정리하면 된다고 했죠. 그때 회계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더 큰 건이 있다고, 국가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중국에 팔 수 있다고 했어요. 최소 1,000억은 받을 수 있을 거라며 흥분했죠. 반역이었어요. 우리가 정부와 계약한 차세대 보안 시스템은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그걸 적국에 팔겠다니. 이건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반역 행위였죠. 서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태훈이 너무 순진했다고, 돈보다 명예를 중요시했다고. 덕분에 회사는 커졌지만 실속은 없었다고 조롱했습니다.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의 계획이 어제 오늘 짠 게 아니라는 걸요. 준혁이 3년 전부터라고 말했거든요. 서연과의 관계가 시작된 게 3년 전이라고. 3년. 그때가 언제였죠? 회사가 처음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였어요. 매출이 급성장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나는 더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내가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서연은 준혁과 함께 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회계사가 다른 직원들 명단을 꺼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해고할 사람들, 약점을 잡아 협박할 사람들을 분류해놨더군요. 충성스러운 직원들은 모두 제거 대상이었어요.
내가 10년 동안 키워온 회사였습니다. 직원 하나하나가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야근할 때 함께 치킨을 시켜 먹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다 같이 회식을 하며 기뻐했죠. 그들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 듣고만 있을 뿐이었죠. 주먹을 쥐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고 고함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무력감이 뒤섞여 미칠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이름표에 나영이라고 적혀 있다는 걸 다른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로 알았죠.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랐습니다. 나영은 내게 말을 걸었어요. 마치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날씨가 좋았다고, 창밖 벚꽃이 예쁘다고 속삭였죠. 이상했어요. 다른 의료진들은 나를 물건 다루듯 했는데 나영만은 나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녀가 내 팔에 주사를 놓으려던 순간이었어요. 문득 나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이요. 순간 나영이 작게 속삭였어요. 눈꺼풀이 떨렸다고, 방금 분명히 봤다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영이 내 상태를 알아챈 걸까요? 그녀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시도했어요. 제발 단 1mm라도 움직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또 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영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그녀도 느꼈던 거예요. 나영이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식이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대신 도와달라고 했죠. 서연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답니다. 특히 내 생명의 은인인 노숙자의 면회를 막는 게 이상했대요. 보통은 은인에게 감사 인사라도 하는 게 정상인데 서연은 철저히 막고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모두 차단하고 있었고요. 나영이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스마트워치였습니다. 녹음 기능이 있다며 내 팔에 채워줬죠. 겉으로는 의료용 모니터링 기기처럼 보이게 위장했어요. 그녀가 약속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나영이라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생긴 거죠. 그녀가 있다면 어쩌면 서연과 준혁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영이 병실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곧 방법을 찾을 거라고 격려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날 뻔했죠.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식물인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나에게는 무기가 생겼어요. 나영이라는 든든한 아군과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기계가요. 복수의 칼날을 갈 시간이었습니다. 서연과 준혁, 그리고 그들과 한패가 된 모든 배신자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예요. 유리와 현우,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기밀을 팔려는 그들의 반역 행위를 막아야 했죠.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이제 싸울 준비가 됐어요. 가면을 쓰고 살아온 그들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병원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죠. 나영이 휠체어를 밀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나영이 병원 CCTV 위치를 파악했고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을 체크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여전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눈도 뜰 수 있었습니다. 말하는 건 아직 어려웠지만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나를 휠체어에 옮겼어요. 그녀가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혀줬죠. 병원복이 아닌 일반 옷을 입으니 조금은 사람다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죠. 나영이 빠르게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그녀가 연구한 대로 CCTV 사각지대만을 따라 이동했어요. 비상구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나영이 카드키를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죠. 자유였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온 거예요. 비록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감격스러웠죠. 나영이 미리 준비한 차가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녀가 나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가 병원을 빠져나가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한강대교 아래였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인 노숙자를 찾아야 했어요. 나영이 수소문한 결과 그가 그곳에서 지낸다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다리 아래는 어두웠어요. 몇 개의 텐트가 있었고 모닥불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나영이 휠체어를 밀고 다가가자 그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병실에서 봤던 그 노숙자였습니다. 그가 나를 알아보고 다가왔죠. 가까이서 보니 예상보다 젊었어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나영이 내 대신 말했어요. 우리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죠. 그러자 노숙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계심이 사라지고 대신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가 우리를 자신의 텐트로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텐트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의학 서적들이 쌓여 있었고 작은 약통들도 보였죠. 노숙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만식이라고 10년 전까지는 신경외과 전문의였다고 했어요. 젊은 나이에 천재 의사로 불렸지만 한 번의 의료사고로 모든 걸 잃었다고 했죠. 만식이 내 눈을 들여다봤어요. 손전등으로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맥박도 짚어봤습니다. 그의 손길은 전문가다웠어요. 잠시 후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내 뇌파가 특별하다고 했어요. 보통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패턴이라고 강한 의지력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회복도 가능할 거라고 희망을 줬어요. 만식이 재활 운동법을 알려줬습니다. 매일 해야 할 운동과 마사지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한약재를 건네줬어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우리는 서둘러 이동했어요. 나영이 미리 구해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그녀가 출퇴근하며 돌봐줄 수 있었죠.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첫 번째 연락을 시도했어요. 나영이 건네준 휴대폰으로 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타이핑은 느렸지만 한 글자씩 정성껏 썼어요. 유리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믿을 수 없다며 정말 태훈이 맞냐고 확인했죠. 나는 우리만 아는 추억을 언급했어요. 첫 프로젝트 때 밤새 고생한 일 성공 후 함께 마신 소주 이야기를요. 유리가 확신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누군가 회계 장부를 조작하려 한다는 걸 눈치챘다고 했죠.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고민 중이었대요. 나는 스마트워치에 녹음된 파일을 보냈습니다. 서영과 준혁이 유리를 횡령범으로 만들려는 대화였죠. 유리는 파일을 듣고 분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죠. 이제 적이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다음은 현우였습니다. 그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현우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우리가 함께 개발한 첩보한 코드를 언급하자 믿어줬죠. 현우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대요. 준혁이 자꾸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한다고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진실을 알려주자 현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모든 기술 자료를 암호화하고 백업을 여러 곳에 숨겼다고 했죠. 그리고 가짜 자료를 만들어 준혁을 속일 계획을 세웠어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쓸모없는 데이터였죠. 유리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회계장부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조작 시도를 역추적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모든 증거가 남게 될 거라고 했죠. 하루 만에 우리는 강력한 팀을 만들었어요. 나영은 병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만식은 내 재활을 도왔죠. 유리와 현우는 회사에서 적들의 움직임을 감시했고요. 반격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서영과 준혁이 다음 수를 두기를 기다리면 됐어요. 그들은 아직도 내가 병원에 누워 있다고 믿고 있겠죠.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었다는 걸요. 매일 밤 만식이 알려준 운동을 했어요. 처음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놀랍게도 하루하루 나아졌죠. 일주일 후에는 혼자 앉을 수 있었고 보름 후에는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만식은 내 의지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했어요. 복수에 대한 열망이 나를 일으켜 세운 거라고요. 그동안 유리와 현우가 보내온 정보들을 분석했습니다. 서영과 준혁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 치밀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았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너무 일찍 움직이면 그들이 눈치챌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나영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이 내 사망 진단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의사를 매수해서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조작하려는 계획이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 몸 상태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나는 살아 있었고 매일 강해지고 있었어요.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예요. 원룸에서 보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어요. 비록 오래 걷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이었죠. 만식의 치료와 나영의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노트북 앞에 앉아 스마트워치에 녹음된 파일들을 다시 들었습니다. 서연과 준혁의 대화는 선명했어요. 살인 계획, 횡령 음모, 국가 기밀 판매까지 모든 범죄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나는 이 파일들을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 USB, 외장하드까지. 증거가 사라지면 안 됐으니까요. 다음은 디지털 추적이었습니다. IT 보안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발휘할 때였어요. 먼저 서연의 이메일 계정부터 시작했죠. 비밀번호는 쉽게 추측할 수 있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우리 결혼 기념일과 그녀가 좋아하는 숫자의 조합이었죠. 너무나 순진하게도 그녀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더군요. 받은 편지함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혁과 주고받은 메일들이었어요. 3년 전부터의 불륜 관계가 낱낱이 드러났죠. 사랑한다는 말들, 함께한 여행 사진들, 그리고 나를 제거하자는 계획들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죠. 차갑게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모든 메일을 PDF로 저장하고 스크린샷도 찍었어요. 준혁의 계정도 뚫렸습니다. 그의 비밀번호는 더 쉬웠어요. 회사 컴퓨터와 같은 패턴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보안 의식이 형편없었죠. 준혁의 메일함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중국 바이어와 주고받은 메일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1,000억에 팔기로 했더군요. 계약서 초안까지 작성되어 있었어요. 반역자들. 단순한 배신을 넘어
국가를 팔아먹으려 했던 거예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모든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도 확인했어요. 준혁의 계좌에서 이상한 입금 내역들이 보였죠. 중국 회사로부터 받은 성금 5억이 있었고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기록도 있었어요. 그 계좌의 주인을 추적했습니다. 트럭 운전자였어요. 나를 들이받은 그 운전자에게 5천만 원을 보냈더군요. 살인 대가였던 거죠.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경찰 사고 보고서에 이름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로 현재 거주지를 찾았죠.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도와줬어요. 그녀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운전자의 동선을 파악했죠. 매일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나는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술집은 어둡고 지저분했어요. 구석자리에 운전자가 앉아 있었죠. 벌써 취한 것 같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준혁과 함께 찍은 CCTV 화면이었죠. 돈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운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써서 보여줬죠. 모든 걸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주도록 도와주겠다고. 거부하면 살인미수로 고발하겠다고. 운전자는 무너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죠. 준혁이 접근해서 제안했다고, 사고로 위장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들려줬어요. 한강대교 진입로에서 기다리다가 내 차가 오면 들이받으라고 했대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상을 입히는 거라고 속였답니다. 하지만 준혁의 진짜 의도는 달랐겠죠. 내가 죽기를 바랐을 거예요. 운전자는 자신도 속았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변명에 불과했어요. 모든 자백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자필 진술서도 받았죠. 떨리는 손으로 쓴 진술서에는 사건의 전말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나영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서영과 준혁이 내일 밤 병원에 올 거라고. 생명유지장치를 끌어온다는 거였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였죠. 나는 유리, 현우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에 미리 신고하고 병실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는 병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다시 침대에 누워 식물인간 연기를 하기로 했죠.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나영이 특수분장을 도와줬어요.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호흡기를 다시 연결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유리와 현우는 미리 병원에 숨어 있기로 했어요. 증인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호신용 도구도 준비했죠. 경찰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수사에 착수했어요. 병원 주변에 형사들을 배치하고 응급 출동 준비를 했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서영과 준혁이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든 게 자기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사냥감이 된 건 그들이라는 걸. 내가 쳐놓은 그물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반 전 같은 자세로 누워있을 때와는 모든 게 달랐어요. 그때는 무력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증거는 충분했고 증인도 확보했어요. 운전자의 자백도 있고 디지털 증거도 완벽했죠. 무엇보다 나는 살아있었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서영과 준혁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들의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을 겁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한다고 했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나는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어요.
이제 결실을 맺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물망은 완성됐고 물고기들은 제 발로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밤 10일시였습니다. 병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생명유지장치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죠. 완벽한 식물인간 연기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둘이었습니다. 서연과 준혁이 분명했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그들이 들어왔어요. 서연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때는 좋아했던 향기였어요. 이제는 역겨웠죠. 그들이 침대 곁에 섰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명유지장치 제거 동의서였겠죠. 준혁이 만족스러운 듯 웃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이제 자유로워질 거라고 속삭였죠. 서연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기계 쪽으로 다가갔어요. 플러그를 뽑으려는 순간이었죠.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서연의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혁은 뒤로 물러서다 넘어졌어요.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똑바로 섰어요. 더 이상 휠체어도 지팡이도 필요 없었죠.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내가 뱃속에 품은 아이처럼 나도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대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서연과 준혁은 저항도 못하고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죠.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재판은 한 달 후에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죠. 대기업 대표 살인미수 사건이었으니까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스마트워치 녹음 파일,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트럭 운전자의 자백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서연의 이전 남편도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였어요. 당시엔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수사가 시작됐죠.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어요. 서연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고 사고 직전 남편과 이혼 위기였다는 증언도 나왔죠. 완벽한 증거는 없었지만 의혹은 충분했습니다. 준혁의 과거도 드러났어요. 회사 자금 횡령 전력이 있었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조사받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었대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으니까요. 특히 국가 기밀을 팔려던 시도는 중죄였어요.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죠. 재판 내내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때로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어요. 유리와 현우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준혁의 이상한 행동들, 기술 자료를 요구하던 일들을 증언했어요. 회사를 지키려 애쓴 그들의 노력도 인정받았죠. 나영도 증언했어요. 병원에서 목격한 서연의 수상한 행동들, 은인의 면회를 막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녀의 증언은 매우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명백했어요.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순간 법정은 숨을 죽였어요. 서연은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준혁은 더 무거운 형을 받았어요. 살인미수, 횡령, 국가기밀 유출 시도 등으로 징역 20년이었죠. 선고를 듣는 순간 서연이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그들도 진실을 알게 됐고 회사가 지켜진 것에 안도했죠. 나는 회사 조직을 개편했어요. 유리를 부사장으로, 현우를 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지킨 진정한 동료였으니까요. 만식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 의료 고문으로 임명했죠. 더 이상 다리 밑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의학 지식은 직원들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됐어요. 나영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생사를 함께한 사이였으니까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내 차가워진 가슴을 녹여줬어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정부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완료했어요. 우리의 보안 시스템은 국가의 중요한 방패가 됐죠. 가끔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시간들, 배신의 진실을 알게 된 순간들을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가장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진짜 얼굴, 숨겨진 욕망,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요. 이제 과거는 정리됐어요. 서영과 준혁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고 배신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죠.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도 나의 일부였어요. 더 강하게 만들어준 증거였죠. 매일 아침 감사하며 눈을 뜹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요.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해요. 다시 그 침대에 갇혀 있는 꿈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번 깨어났으니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영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죠. 어쩌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는 압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걸요. 유리, 현우, 만식, 나영. 그들이 내 진짜 가족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워요. 한때는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매 순간이 기적이고 선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최악의 배신도 견뎌냈으니 못 이겨낼 게 뭐가 있겠어요? 정의는 승리했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갈 시간이죠.